안녕하십니까. 네, 김능구의 전국 진단. 오늘은 이 지난 재보선 이후에 새로운 어떤 기운을 얻고 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회 당당하게 입선하신 김재원 전 의원님을 모시고 이 전국 진단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를 통해 불어온 이준석 현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있고 네. 또 이제 이번 그 전당대회의 사실 투표권자가 당원들인데요. 네.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이준석 대표가 인기가 좋았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모았거든요. 물론 네.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겼죠. 네. 이기긴 이겼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 그만큼 투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조금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준석 개인에 대한 인기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 당의 외연 확장 또 뭐 청년층에까지 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그러면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런 그 당원들의 열망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전체 복합적으로 당원들 어떤 합리적이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개인 인기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어떤 전략적이고 또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그런 정권 교체의 열망에 의해서 많은 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당선을 두고서는 TK 선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TK, PK 합해서 52%고 또 TK가 그중에서 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이 나경원 후보가 이겼지만. 근데 그 점은 바로 TK에서도 이준석 지지가 상당했다는 거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전략적 선택을 TK 유권자들이 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당원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좀 미숙하지 않을까 또는 당을 이끌고 갈 능력이 되겠느냐, 리더십이 되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또 많은 당원들이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게 당의 외연이 넓어지고 또 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대선 국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투표하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 그 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동안 당의 노선과 가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강경하게 좀 선두에서 좀 이렇게 이 나섰던 분들로 이렇게 이 유권자들이 또 선택한 것 같아요, 당원들이. 그건 어떻게 보시고? 이게 좀 이렇게 일반적인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좀 상이한 판단을 낸 거 아니냐. 훌륭한 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좀 이준석과 어쨌든 결이 좀 다른 사람들 아니냐 이런 그럼 같은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당대표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 비슷하게 좀 됐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선택이 되었다고 하려면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하에 치러졌어야 되는데 약간 당대표 선거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을 받지 못했죠. 근데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뭐 언론 표현에 의하면은 허니문 기간도 없이 대표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저는 지금도 아주 허니문 아주 그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 다만 대표께서 이제 당을 운영해 가는 데서 대부분 엄청나게 그 현명하고 리더십도 잘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딴 게 아니고 좀 속도감이 너무 빨라서 이제 정치라는 것이 이제 아무리 올바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사람들을 마음을 얻고 가야 되니까. 예. 근데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약간 시간이 필요한데 뭐 그런 경우에 제가 조금 천천히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 그게 제 역할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아 예. 그리고 이제 허니문 아 지금도 허니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전당대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이제 바로 실제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 공천 자격 시험 이게 이제 그 이 대표 특유의 그 능력주의에 의한 공정 경쟁에 입각한 그 원칙에 입각한 건데 이 부분에서 그 최고위원께서 국민 주권주의에 맞지 않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뭐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예. 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했죠. 아, 다르다. 예. 아니 뭐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좀 이야기해야죠. 예, 뭐 어떤 부분이 국민 주권주의에 맞지 않다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국민주권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이. 근데 국민들이 지배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하면서 국가 의사결정에 나설 수 없으니까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지 못하고 이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거든요. 간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분들로 국민의 대표자로 하여금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의회 구성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시대에 이제 의회는 어떠냐면 시민이 있는데 시민 계급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그 예를 들어 뭐 대장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수공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배를 타는 사람도 있다. 그럼 이게 비율이 같아야 돼요. 이 의회라는 구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야 국민을 대표하죠. 그런데 이제 그냥 선거를 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 이른바 잘난 사람, 예. 힘 있는 사람, 예. 돈 많은 사람이 뽑히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회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남자들만 잔뜩 뽑히고 돈 많은 사람, 학교 잘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뽑히니까 비례대표라도 좀 두고 장애인 그렇죠. 대표도 예. 보내고 하면서 결국은 이게 비율을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런 의회 구성을 만들어야 간접민주주의지만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시험을 치면 잘난 사람만 뽑잖아요. 아. 우리가 이 의회 구성이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이 어느 도시에 40%라면 의원들도 한 40%는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컴퓨터 못하는 시민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뭐 컴퓨터로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세금 내세요 하면 종이로도 고지서 보냅시다. 종이 고지서 안 보내면 세금 못 내고 가산세 물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저 어떤 이념에서 본다면 이 무한 경쟁으로 그 의회를 구성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아니 우리나라 5억 공무원 뽑는데 그거 연줄로 들어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느냐? 다 시험 친다. 의회는 그 저 지방의회 뭐 국회의원 이건 왜 시험 안 치고 멋대로 막 하느냐? 그러니까 저질들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잖아요. 예. 그런데 공무원은 말이에요. CV를 써보면 되잖아요.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서번트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을 통해서 시험으로 선발을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의회는 그게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거기는 선거에 의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할 때도 유권자들에게 이것을 맡겨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주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그동안 공천이 좀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면 공천 제도를 개혁하려고 해야 되는데 시험 치는 건 잘못이다. 이것은 국민 주권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던 게 금방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건 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기본적인 개념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 성장해왔고 또 간접 민주주의를 갖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기본적인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워낙 공정 경쟁 뭐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거기다가 예, 예. 아니요 거기에 또 저한테 욕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지금 국회의원 봐라 전부 땅 투기꾼에 온갖 나쁜 놈 다 있는데 예. 좀 그 뭐 무자격자 걸러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야기해요. 그 시험 치자는데 막 그게 나쁜 뭐 그래 나쁘냐 막 하면서 욕을 막 해요. 예. 아니 엑셀 잘한다고 엑셀 잘하면 땅 투기 안 합니까? 더 잘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험 제도로 걸러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이거죠. 그러면 말 잘한다고 다 국회의원 되고 말 잘한다고 지방의원 되고 정치인 되면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말을 못 하더라도 학교를 안 나오더라도 공부를 좀 못했더라도 그 지역에 가면요 또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 소외 계층의 언어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어루만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저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갖고 와서 반영시켜서 도와주고 하는 지역 그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이 엄청 많아요. 네. 이제 그분들은 몽땅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가 그렇게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윤석열 입당에 이런저런 게 쌓이면서 지금 국힘에서는 최재형, 김동연 등 외부 인사라든지 당내 인사들 육성 등의 플랜 B 계획을 꺼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플랜 B를 저한테는 뭐 아무도 꺼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고 네.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후보는 많을수록 좋고 네. 유력 주자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국민들은 상당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이 네. 경쟁을 하도록 하면 좋겠죠. 현재 당내 후보들이 아무래도 국민적으로 아직까지 신뢰를 크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 외에 있는 분들도 좀 함께하자라고 계속 해왔고 또 뭐 그게 맞죠. 이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현직 이 사정기관 수장이 바로 정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본인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하게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겠죠. 그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정말 그 중립적이고 원칙적으로 이 감사 업무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저 권력층에서 정권 측에서는 도리어 자기를 탄압하니까 이 정권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어떤 정권 차원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나온다면 저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문재인 정권도 정말 대우각성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우리 당은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 후보를 만들지 못하는 불임 정당이다.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인큐베이터처럼 자신들이 윤석열도 임명해서 대권 후보로 만들어주고 최재형도 임명해서 또 대권 후보로 키워주고 김동연도 대권 후보로 키워주고 인큐베이터 정권 내지 플랫폼 정권이 된 거죠. 그럼 저분들이 왜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우리 당으로 오느냐? 물론 우리 당에 뭐 변변한 후보가 없으니까 뭐 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보다도 도저히 이 정권은 함께 할 수 없는 정권이다.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이런 분하고는 이런 정치 세력과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나라에서도 이런 정치 세력은 더 이상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다는 걸 실체를 더 정확하게 알아버린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것 같아요. 자기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 감사원장, 부총리 이런 분들이 다 야당 대선 주자에 오르내리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저 당내 후보 중에서는 또 뭐 자기들은 시키고 싶지도 않는 이재명 지사가 또 1등을 하니까 또 경선 연장이라도 연기라도 하면서 어떻게 뒤집어 볼까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죠. 예. 오늘 총 결과가 어찌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열기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더라도 이 지난 재보선 때 어떤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지금 현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비공식적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방선거도 한 달 뒤에 이제 이 3월 9일 선거하고 5월 9일 새 정부 탄생하면 한 달 지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도 거의 뭐 국힘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런 지난번에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보면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가 다 우리가 이겼어요. 예. 근데 그게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그렇죠. 보통 서울에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넘었어요. 음. 죽겠다 갈아보자야. 예. 다 죽겠다 갈아보자. 서울에서 그때 보면 19% 이겼던데요. 그 전에는 10% 정도 민주당이 앞섰어요. 네. 평균적으로. 그럼 한 30% 정도가 네. 민주당이 그 서울에서 떨어진 건데. 음. 그래서 그 위기감은 상당한데도 지금 하여튼 저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본래 대선은 미래를 위한 전망 투표가 우세하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내년 대선에서는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게 뭐 정권 심판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예. 그냥 그 이 정권은 절대로 다시 연장되면 안 된다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대전에 가보면 네. 충청도 민심이 뭐 가장 중립적이고 이제 이 저 그 바로메타 소위 그 전국 민심의 예, 바로미터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합동 연설회 때문에 대전 가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면서 그냥 그 가만히 있었더니 택시 운전 기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말을 건네요. 그러면서 요즘 대전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전에는 대전에서 누구 이 정치적으로 어디 지지한다든가 어디가 좋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꼭 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러면 아이고 요즘은요 국민의힘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죠. 내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충청도 합법이잖아요. 예, 합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은 손님들도 그렇고 우리 기사들도 그렇고 전부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대전에서 이러면 다 끝난 거요. 끝나시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아니고 다 죽겠다 갈아보자. 아, 다 죽겠다 갈아보자 이게. 그러니까 여전히 내년 대선에서는 이 정권 심판론 말하자면 플레임상 그게 우세할 수밖에 없다. 네.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리고 이야기인데. 그게 뭐 미래를 뭐 설계하고 미래를 전망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미래를 맡으면 안 된다는 게 강한데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후보가 되면은 문정부와의 차별화는 시도하겠죠. 이게 이제 좌파 우파 뭐 진보 보수 뭐 이 저 대결 구도 보수 진보의 대결 구도가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제일 첨예하게 붙은 게 2012년에 예. 박근혜 문재인 예. 그때요. 그때 1대1로 붙었어요. 1대1 대결 구도로. 그 전에는 전부 뭐 보통 보수가 분열하든 저 좌파 쪽이 분열하든 뭐 그랬거든요. 보통 3자 4자 대결이 네. 많았죠. 근데 그때는 1대1 구도였고 그때 정말 일합을 겨뤘는데 우파 진영은 보수 진영은 한 표 이탈도 없었어요. 몽땅 다 끌어왔어요. 심지어 중간에 선진당도 들어왔어요. 이인재 선진당도.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태극기 이런 분도 없었어요. 뭐 태극기가 다 박근혜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8080 운동이라 해서 투표율 80%, 득표율 80%를 어쩌고 해서 실제로 81%, 80%, 81%, 82%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대구 경북에서 얻은 그 표로 호남에서 진 거 몽땅 다 만회하고 수도권에서 진 거 다 만회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우리가 3% 이겼어요. 3%. 그때 박근혜 51.6대 48이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후보가 그때 정말 하기 싫은 자기 아버지 사과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표 얻으려고 경제민주화 예? 그래가 김정인 위원장을 뭐 내세워가 경제민주화도 이야기하고 중도 표 얻는다고 정하다 안 되니까 군복무 6개월 단축시켜준다고 지킬 의사도 없이 말입니다. 그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끌어모은 게 3%예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영남에서 20%는 갖고 갈 거예요. 특히 TK에서 TK에서 2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도 막상 투표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기면 또 3%예요. 역시 51대 49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파 단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우파가 한 표 이탈도 없이 총 결집한 게 아니잖아요. 거리에 나가보면 다른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다 끌고 와야 돼요. 중도도 끌어야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오픈 플랫폼의 기능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거기 되고 뭐 8월 달에 오면 받아주고 9월 8월 달 안 오면 뭐 열차 떠나고 지금 그거 한가한 소리예요, 그게. 한가한 소리다. 예. 그게 되지도 않아요. 그게 그래 하면 안 돼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던데 이제 대선은 후보가 아니라 그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 중심으로 치러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 자기들이 그냥 이제 그걸 누가 이야기했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른데 예를 들어 친문에서 이야기했으면 이재명이 인기 있어도 이재명 아웃시키고 인기 없는 아직까지 지지도가 낮아도 우리 친문 하나 나가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했을 것 같고 또 뭐 반대로 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여당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여론조사 믿지 마라 이런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거는 후보자가 중요한 거죠. 그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제가 지난 총선 이 정말 참패를 했던 그 총선에서 보면 그때 한교안 대표가 이 정책 전반에 대한 어떤 이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게 이름을 뭐라 했는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뭐 민부론. 민부론. 그 민부론이 상당히 그 발표하는 그 시점에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민부론 내용이 결국 이제 국부론에서 차용해서 민부론을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바른 방향을 제시했어요. 근데 한교안 대표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뭔지 모르죠 그분이. 그건 제가 생각보다는 좀 그랬어요. 근데 그 민부론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전부 만든 것이 그 선거 공약으로도 만들고 정책 대안으로도 만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선거 때 되니까 갑자기 신세돈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선대위 부위원장을 그렇죠. 또 봤더니 첫 마디가 민부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대요. 그러면서 공약을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선거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그날부터 안 나갔죠. 제가 정책위 의장이 공약 총괄 단장인데 나중에 뭐 하나도 못 만들고 그냥 집으로 가셨어요. 말만. 그러니까 선거판에 와가지고 뭐 대단한 뭐가 있는 듯이 나타나서 결국 그냥 흐지부지 하고 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까 좀 신랄하게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의 이재명과 지금 친문 등등의 그 구도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뭐 경선을 조금 늦추든 말든 대세는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상대당 후보의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 경북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위험한 분이죠. 그분이 대통령 되면 정말 나라를 절단낼 거예요. 뭐 다 해가지고 이리저리 다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근데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의미죠. 파괴력이 있다. 예. 원래 포퓰리스트가 가장 표를 많이 얻어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대선은 3월 9일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그럼 앞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이 야당으로서 그 국민의힘이 좀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도 높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야당으로서 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당장에 이제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또 뭐
이제 또그 문재인 대통령 재선 안 해도 되시는데도 또 그러잖아요. 뭐이저 지원금 형식으로 뭐 전 국민한테. 전 국민이 주겠다. 그걸 뭐 하는데 그런 문제가 과연 뭐가 있는지 반면에 이제 사실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국가 방역 시스템에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했는데 결국은 재산적 손실을 너무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저는 이길 것 같아요. 국가가 패소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헌법에 나와 있더라고 그게. 네? 헌법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저 적법한 절차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맞잖아요. 그럼 보상해 줘야 돼요. 그 근데 헌법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막 국민들이 막 모두 저 소송하라면 소송을 다 못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은 그러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기들 인심 쓰는 데는 돈을 못 주니까 이제 이 선심 써서 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최승재 의원이 저 국회 그 본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 지금 국힘의 이렇게 역사를 쭉 이렇게 그 해오시고 계신데 어쨌든 요즘 좀 뭔가 좀 달라졌다 하고 느끼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우선 당이 얼굴이 바뀌니까 신선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최고의 최원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뭐 그걸로 따질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한 70대 중반쯤 돼야 원로 소리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56세가 원로잖아요. 아직 그건 안 합니까?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는? 안 하던데요. 그거 본래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수요일 날 하는데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현장을 많이 가니까 그때 좀 현장을 가다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상당히 그 언론이 주목을 받고 어떤 말이 나오는가. 갈배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 갈배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당 대표들이 보통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턱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들이 오니까 이제 조금 그래서 흠수를 뜨니까. 근데 이제 또 중진들은 최고 중진회의 왜 안 하냐고 자꾸 묻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우리 최고위원님하고 이준석 당대표 케미가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예.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플랫폼 정당의 그 이 모습을 갖다가 그 가치와 실제 기능을 좀 잘 숙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무한 경쟁보다는 저 격차 해소가 좀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그 우리 이 당의 최고 중진 최고위원이신 우리 김재활장을 모시고. 아니, 중진 최고위원 좋은데 자꾸 최고령 최고위원 그래가지고 최고령까지는. 예, 중진이라 저희는 표현했습니다. 예,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